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과의 힘겨루기. 그 지치고 소모적인 권력 역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하나의 근본적인 심리적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그 개념에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에 칼융은 이미 이 원리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너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겠다. 그들의 드라마에 반응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 앞에 들이대는 왜곡된 거울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 단 한순간, 그들 내부에서 극도로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애자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붕괴합니다. 이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체 심리적 건축물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뇌파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들은 무력함이라는 낯선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그들의 과대 자아는 산산조각나고 방어 기제는 붕괴되며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한때 지배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 당신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칼융이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그림자가 안쪽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혹은 자기의 강제적 굴복이라 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올바르게 실행한다면 자기애자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자기애적 공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적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기애적 공급이란 타인에게 집중된 관심 중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각을 강화해주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공적 자아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자 내면 깊숙한 공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은 단순한 칭찬이나 존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기애자는 무엇이 연료가 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려드는 모든 논쟁,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는 모든 설명,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려는 모든 시도, 분노와 좌절로 흘리는 모든 눈물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급 자기애적 공급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개인처럼 긍정과 부정의 스펙트럼에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강도의 스펙트럼에서 작동합니다. 조용한 칭찬보다 격렬한 고함과 다툼이 그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감정적 몰입의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그들의 말에 힘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당신에게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당신이 숭배의 원천이든 갈등의 원천이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공급원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그리고 이후 모든 전략의 토대가 되는 중심 원칙은 바로 이 공급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라는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발전소 전체의 전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이 차단되면 자기애자는 단순히 짜증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그저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무반응 속에서 그들은 평생 타인으로 하여금 채워주게 만들었던 자기 내부의 텅 빈 공허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이 모든 권력 역학을 뒤집는 긴 여정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의 지능이나 매력, 혹은 잔인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힘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당신의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화폐, 자기애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당신이 상처받으면, 당신이 변명하면, 당신이 설명하려고 발버둥치면 그 모든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은행 계좌에 두둑한 에너지를 입금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당신 안에 그 버튼을 누릅니다. 왜냐면 그 버튼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이 반응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계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난 환상을 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해. 내가 더 논리적으로 말해야 해. 내가 감정을 숨기고 냉정해져야 해.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의 장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맞서는 것도, 논쟁하는 것도, 심지어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강렬한 감정적 교류의 한 형태죠. 진짜 전환점은 바로 이 게임의 장 자체에서 발을 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체스판을 뒤엎는 것처럼. 칼융의 개념을 빌리자면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페르소나, 즉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가면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 가면은 우월함, 완벽함, 특별함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정된 내적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아는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부풀려진 속이 빈 풍선과 같습니다. 자기애적 공급은 이 취약한 풍선이 터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접착제이자 계속 부풀려주는 공기입니다. 당신이 그 공급을, 즉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중단하는 순간 이 화려한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 깊은 불안, 분열감, 수치심이 드러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반응으로 철수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반응이 항상 예측 가능하고 극단적이며 광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위치를 끊자마자 터져나오는 고장 신호와 같죠.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혼란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단순한 공식 위에 세워져 있어요. 내가 A, 도발, 비난, 연민 유도를 하면 상대방은 B, 화남, 방어, 위로로 반응한다. 당신이 이 예측 가능한 반응 B를 주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 공식은 붕괴됩니다. 깊은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되죠.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 충격입니다. 이 충격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행동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후버 폭발입니다. 도발, 모욕, 조작된 긴급 상황, 갑작스러운 과잉 친절, 끊임없는 비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반응을 짜내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어요. 분노도 좋고, 눈물도 좋고, 심지어 작은 논쟁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해야만 자신의 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세상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에스컬레이션의 순간 바로 여기가 결정적인 시험장입니다. 만약 이것엔 폭풍 속에서도 당신이 감정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의 혼란은 더 원초적이고 깊은 공포로 변합니다. 그것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자기애자의 가장 큰 공포는 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이는 심리적 소멸, 곧 죽음이나 다름없죠. 당신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에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너는 여기서 무력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권력의 역학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의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반드시 풀어야 할 퍼즐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당신을 이해하려는 집착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집착이 그들의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계산된 무반응에 반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역학관계의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칼융이 그림자라 부른 그들이 부인하고 억압한 모든 내면의 어둠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가해함으로 인해 당신은 그 어둠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내적 대면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적 압박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들은 점점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만이 그 피할 수 없는 심리적 거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조언이 경계를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경계 설정은 가장 좌절스럽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언어적 합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에게 말로 전달된 경계는 단지 도전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타인의 자율성 표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리와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경계는 부숴야 할 장애물, 넘어서야 할 벽,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존중을 호소하는 감정적 요청, 나 좀 존중해줘, 더 나은 대우를 바라는 정중한 부탁, 심지어 좌절 끝에 내뱉는 최후 통첩, 다신 그러지 마, 까지. 이 모든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급 자기애적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간청과 좌절은 그들에게 당신이 고통받고 있음을, 즉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지지 않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원리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기애자의 순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동에 관한 확고부동한 실행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협상 불가능한 접근 비용을 즉각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즉 당신 자신의 접근 권한입니다. 규칙은 단순 명료합니다. 무례함, 조작, 특권의식, 경계 침범의 어떤 행위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접근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 접근이란 당신의 시간, 주의, 에너지,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논쟁도, 협상도, 감정적 폭발도 없습니다. 결과는 차분하고 단호하며 조용한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상황, 통화 중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깨지지 않는 경계, 당신은 논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중립적인 어조로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상황, 직접 만나서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깨지지 않는 경계, 당신은 반응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갑니다. 상황, 당신이 바쁠 때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끼어듭니다. 깨지지 않는 경계, 당신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당신은 분노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지속적인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당신은 존중을 구걸하는 약자의 위치에서 이미 존중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행동은 자기애자의 정신에 깊고 혼란스러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 범주로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대항하는 자. 두 반응 모두 예측 가능하며 그들에게 공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철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표적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전까지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있던 자리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한 그들의 초기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조작의 확대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사용하고 당신을 잔인하고 냉정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DRVO, 부인하고 공격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전략을 사용해 당신의 냉정함이 오히려 학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당신에게 사용해온 강력한 지렛대인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을 이기적이고 사랑 없으며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감정적 규율이 전략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결정적 실현입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설명도, 정당화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동으로 경계를 선언했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적용하면 느리지만 강력한 심리적 조건 형성 과정이 시작됩니다. 공급 추구와 부정적 결과 회피에 의해 움직이는 자기애자는 자신의 옛 독성 행동이 당신의 즉각적 소멸이라는 불쾌한 경험과 직접 연결된다는 새로운 연합을 마음속에 형성하게 됩니다. 반복된 시험을 통해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고 싶다면 당신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작 전략을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깨지지 않는 경계를 세우는 행위는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시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집단과 타인의 무의식적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독립된 개인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이죠. 자기애자는 종종 융이 신비적 참여라 부른 상태에 존재합니다. 즉, 자아와 타인 사이에 심리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인 무의식의 융합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이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버려진 그림자, 분노, 수치심, 불안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약한 경계는 이러한 독성 투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만들어 당신을 그들의 내면 어둠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침투할 수 없는 경계는 강력한 심리적 자기보존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너의 어둠은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다. 이 확고한 심리적 분리는 그들의 투사를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어 했던 자기 그림자와의 대면을 강제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을 주권적 존재로, 심리적으로 소비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개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사랑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적이고 조심스러운 형태의 존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의 장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침묵으로써 쓰고 있는 주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지지 않는 경계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선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인식하는 것과 그 안에서 조용히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선의 결을 더듬어보고 가장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 애쓸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들에게 해결 불가능한 퍼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읽을 수 없는 것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 여기서 그레이록, 그레이락 기법이 시작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방법은 자신을 회색 돌처럼 단조롭고 흥미없으며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짧고 사실적이며 감정이 배제된 답변만 제공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의 미끼에 낚이지 않는 것이죠. 이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동적인 방패에서 정교한 심리적 혼란의 무기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 부릅시다. 목표는 단순히 지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읽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감은 자신이 당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당신에 대한 정교한 정신적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성격, 가치관, 약점, 희망,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까지요. 그들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마치 리모컨처럼 당신을 조종한다고 믿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바로 이 지도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입력과 출력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립적이고 무자비적이며 해독 불가능한 데이터의 원천이 됩니다. 예시일, 함정 질문 상황, 그들이 당신을 몰아붙이며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신경이라도 쓰는 거야. 일반적 그레이록, 몰라 혹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여전히 질문의 논리에 맞서는 반응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잠시 멈추어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건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혹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효과, 이 응답은 어떠한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감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작적 탐침이 달라붙을 수 없는 심리적 안개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해독하려 했으며 스스로의 회로만 헛돌게 됩니다. 이 전략은 언어를 넘어서 당신의 모든 행동에 스며듭니다. 그들이 분노 폭발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차분한 호기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도한 칭찬, 사랑 폭격으로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예에 바르지만 감정이 텅 빈 어조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대화를 일상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당신은 일관되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전략적 예측 불가능성은 통제 지향적인 성격에게는 극도로 자극적인 심리적 자극제가 됩니다. 그들은 패턴을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당신은 순수한 잡음만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조작을 확장할 발판조차 찾지 못합니다. 이 기법의 진정한 힘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적 자원을 납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지 에너지 상당 부분은 사회적 전략과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이 모호해지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모든 시나리오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피드백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정신 에너지를 당신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공급원에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퍼즐로 변모합니다. 그들의 주요 동기는 당신에게서 공급을 추출하는 것에서 당신을 이해하고 예측적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강박적이고 절박한 욕구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권력 역학에서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대신 당신을 해독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은 당신을 그들의 내면 세계가 투사되는 빈 화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중립적이고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역동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투사가 펼쳐지는 스크린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 편집증, 죄책감, 조작적 의도를 당신에게 투사하려 하지만 그 화면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비반사적이어서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호성은 그들의 정신이 스스로의 내용물로 채우려 달려드는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씨름하게 되죠. 더 나아가 당신은 그들의 아니무스, 무의식 속에 이상화된 여성상, 남성상, 가 투사되는 화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이상으로 보았다가
순식간에 배신자로 보며 극단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정신 구조 안에 존재하는 깊은 분열을 드러냅니다. 이 모호성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 통제 위에 세워진 성격에게는 극도로 불안정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의 무관심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깊게 와닿는지, 왜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메아리를 남기는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의 신경계는 이미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당신의 주위에 새로운 규칙으로 얽매여 있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그 희귀한 순간들을 위해 마치 시험을 치르듯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핵심은 당신이 그들의 연극에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운 진짜 연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영토를 확보하고 깨지지 않는 경계, 자신을 해독 불가능한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그들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 집착합니다. 이 집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사, 즉 이야기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강요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주인공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드라마에서 그들이 배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악당이든 구원자든 추종자든 말이죠. 세 번째 전략은 이 서사 전쟁의 핵심에 맞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화를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그들이 화내면 나도 화내는 식이죠. 이는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을 그들의 개인과 감정의 수준에 가두는 반응적 전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고급 전략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을 지배하는 더 깊은 메커니즘, 즉 프레임 자체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란 모든 상호작용에 보이지 않는 맥락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야기의 틀이죠. 누가 옳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의합니다. 자기애적 인물들은 프레임 통제의 달인입니다. 그들의 프레임 속에서 그들은 항상 고귀한 피해자, 인정받지 못한 천재, 유일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비이성적인 가해자, 배은망덕한 자, 혹은 결함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설정한 현실의 규칙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규칙 아래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당신 자신의 프레임으로 대체하는 것, 즉 프레임 전복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인물과의 사실 논쟁은 그들이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핵심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레임을 차분히, 권위 있게,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전 적용, 프레임 전복의 기술. 너는 결함이 있다. 프레임 그들의 공격. 넌 너무 과민 반응이야. 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옛날의 당신, 그들의 프레임에 빠짐 아니야. 난 과민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 반박과 방어. 그들의 프레임, 재판에 참여함, 프레임 전복, 방법 A, 자기 수용. 저는 제 감정적 반응에 대해 편안합니다. 차분하게, 효과, 그들의 판단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당신은 재판받는 피고가 아닙니다. 방법 B, 초점 전환. 제 감정을 두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네요. 효과, 문제를 당신의 결함에서 그들의 감정적 관용 부족으로 재구성합니다. 프레임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나는 순교자다. 프레임 그들의 공격.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아. 옛날의 당신, 나도 많이 해. 경쟁 또는 미안해. 죄책감 수용. 둘 다 그들의 피해자 서사를 강화합니다.
프레임 전복,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논리적인 어조, 효과, 그들을 고귀한 희생자가 아닌 경계 설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으로 재구성합니다. 책임은 다시 그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긴급하다. 프레임 그들의 공격,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옛날의 당신, 당황해하며 그들의 긴급함에 휘둘려 즉시 대응합니다. 프레임 전복, 그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업무적으로 효과, 그들의 감정적 긴급함을 처리해야 할 일정상의 문제로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그들의 허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의 메타 수준,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적 인물은 당신이 그들의 표준 공격, 비난, 죄책감 유도, 긴박감 조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어, 분노, 눈물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게 그들의 공격을 비켜가서 그들이 펼치고 있는 게임의 현실 자체를 해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기 존중, 책임, 감정적 주권이라는 당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그들은 당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평생 통하던 그들의 도구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자 동시에 깊은 매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심리적 동등자 혹은 어쩌면 더 상위의 전략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칼융의 개념과 연결지어보면 자기애적 프레임은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페르소나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그들의 프레임을 능숙하게 전복할 때 당신은 매우 강력한 심리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축한 자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무효화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자아에 직접 전달됩니다. 당신은 어떤 공격성도 없이 그들이 사용하는 조작 전술 그 자체를 완벽하게 반사하는 거울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핵심 기술에 대한 일관된 거울화는 그들의 현실 통제 방식이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평론가이자 해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서사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프레임은 확고하고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집착하지만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 집착을 활용할 때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이자 갈망을 이용해 그들의 행동을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무시당하는 것이고 가장 큰 갈망은 특별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동심리학의 강력한 원리와 결합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반복된다. 지금까지의 역학에서 당신의 주인은 무한정 공급되는 공공자원처럼 취급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대기 중인 청중이 되고 그들의 드라마에 언제든지 낚일 준비가 된 존재가 되고 그들의 자아가 요구할 때마다 즉각적인 인정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조건부주의는 이 오랜 습관을 체계적으로 뒤집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마치 희소하고 가치 높으며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뜨겁게 굴다가 차갑게 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척하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자연 법칙을 의식적이고 절제 있게 적용하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말로 선언하지 않되 단호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내부 규칙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존중적이고 협력적이며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당신은 고품질이 주의라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참여하고 경청하며 온전히 존재합니다. 조작, 무례함, 특권의식,
수동적 공격성, 드라마 추구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강화는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철회됩니다. 이 철회는 감정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실행되어야 합니다. 분노의 외침도, 좌절의 한숨도, 극적인 퇴장도 없습니다. 변화는 미묘하지만 절대적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비난을 시작한다. 당신의 주의는 증발합니다. 당신은 갑자기 손에 있던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창밖을 응시하며 그렇군요 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그들이 과도한 칭찬, 사랑 폭격으로 유혹하려 한다. 당신은 예에 바르지만 담담하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중립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열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수동 공격적으로 모욕한다. 당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마치 들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 다른 일을 계속합니다. 전달되는 메시지는 나는 너를 벌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 관심을 끌 만큼 흥미롭지 않다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흥미롭지 않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은 깊고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인 무의미함과 직결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일관된 패턴은 그들의 의식적 방어를 우회해 마음속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연합을 형성합니다. 존중적인 행동 당신의 따뜻한 존재와 참여라는 긍정적인 보상독성적인 행동 차갑고 불쾌하며 자아를 위협하는 당신의 무관심이라는 공허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감정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피드백의 고리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초기 반응은 거의 확실히 후버 폭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 행동을 더 강하게 증폭시켜 당신을 다시 예전의 반응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당신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 전략의 진정한 힘과 효과는 그 폭풍을 흔들림 없는 일관성으로 견뎌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고급 적용, 희소성의 원리이 전략의 효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희소성의 원리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자원이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고 인식될수록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단순히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인으로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은 간식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진정성 있으며 열정적인 인정과 관심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행동의 순간을 위해 남겨둡니다. 그런 순간들은 드뭅니다. 그들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순간, 변명이 아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한 배려를 보이는 행동, 당신의 추궁 없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찰나적으로나마 진정한 공감을 보이는 모습, 이런 희귀한 경우에만 당신은 강렬하고 진실된 주의와 승인으로 보상합니다. 당신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말투에 온기가 스며듭니다. 희소성 원리를 이렇게 절제 있게 적용하면 당신의 인정은 흔한 화폐에서 순금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희귀하고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외부의 인정으로 전체 자아가 구조화된 그들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하는 이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에게서 그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행동들을 실험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외적 행동을 지속적이고 깊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의 역학은 완전히 전도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시험대에 오릅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가면, 페르소나를 체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 안에 잠재해 있을지도 모르는 보다 진정되고 통합된 자아의 순간적인 섬광, 융이 말하는 전체성의 원형에 가까운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상합니다. 당신은 가면의 연기를 무시하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성의 번뜩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내부에 강력하지만 무의식적인 갈등과 집요한 집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의 인정이 다른 사람들의 공허한 칭찬보다 더 진실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갈망하게 만드는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잠재된 통합과 온전함을 향한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하고 강력한 형태의 검증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구조에 가하는 가장 깊은 개입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동기는 공포가 아니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희귀한 순금 같은 인정을 얻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강력한 전술들을 익혔습니다. 깨지지 않는 경계로 영토를 지키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스터리가 되었으며 프레임 전복으로 서사의 지배자가 되고 조건부주의로 행동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외부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최후의 전략이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는 바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진정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냉정하게 행동하는 연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리두기는 전술이지만 진정한 분리는 하나의 존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평면에 서게 됩니다. 감정적 분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깨달음에서 태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은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당신에 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 비난, 사랑 폭격과 평가절하,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내면 혼돈이 표출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분열된 자신의 정신을 세상에 투사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단지 가장 가까이 있던 캔버스였습니다. 이 진실을 뼛속까지 체감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한 성격의 분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를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듯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비를 맞고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 안전하게 머물며 창밖을 보면 됩니다. 이러한 존재 상태에 이르는 길은 그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려 했던 현실보다 더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적 현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심리적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세 개의 확고한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 자기 가치의 최종 원천이 되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는 힘의 근원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정비례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당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고 그들의 비난은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 정서적 곤봉입니다. 진정한 분리에 도달하려면 이 곤봉을 체계적으로 부숴야 합니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을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천,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반응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은 나의 진실성과 일치하는가? 훈련, 매일 저녁 몇 분을 내어 자기 인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비판의 눈이 아닌 인식과 존중의 시선으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친절했던 순간, 성실하게 일한 부분, 반응 충동을 참아낸 순간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목표, 외부의 증인 없이도 자신의 선한 면을 알아보고 스스로를 확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꾸준한 실천은 그들의 기분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내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마음 속에서 확정된 사실이 됩니다. 더 이상 협상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비난은 무의미한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기둥, 분리된 삶의 건설 나르시시스트가 여전히 당신 삶의 중심에 있다면
비록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중심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주의력이라는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오직 당신만의 목적과 열정에 투자하세요. 실천, 나르시시스트나 그 관계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당신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목표나 열정을 찾으세요. 경력의 도약, 새로운 기술 습득, 창의적 예술 활동, 신체적 훈련, 마라톤 등 공동체를 위한 봉사, 효과, 이 목적이 당신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이 일에 깊이 몰입할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드라마는 점점 사소한 방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들의 끝없는 논쟁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집니다. 이렇게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정신적 영토에서 추방합니다. 세 번째 기둥,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 이것은 당신이 익힐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당신 안에서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을 촉발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전체 메커니즘을 해체하는 열쇠입니다. 깨달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소비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분노, 고통, 좌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감정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 그들이 도발할 때 말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 짧은 공간에서 단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세요. 이 말이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켰다. 나는 지금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효과, 감정을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 감정에서 분리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관찰의 실천은 회로를 끊습니다. 그들의 도발과 당신의 자동 반응 사이의 직결선을 차단합니다. 반복될수록 그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최종적 주권을 얻게 됩니다. 완성, 무적의 내면 세 개의 세 기둥이 함께 작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이 완성됩니다. 가치를 내면에서 찾을 때 그들의 의견은 무의미해집니다. 삶이 당신의 목적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의 드라마는 잡음이 됩니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그들의 도발은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이 깊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그들의 오래된 게임들에 대한 새로운 무관심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심지어 절박함 속에서 당신의 새롭게 발견한 평화를 흉내내며 당신의 현실로 돌아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처럼 진정한 내적 구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획득했습니다. 온전하고 자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게임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는 이제 당신 자신의 손안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